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와의 연장 접전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도자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얻은 페널티킥을 통해 1대1 동점을 만들고 연장 전반에는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넣어 2대1로 이기는 화려한 역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에서 호주의 연장 접전 끝에 당한 1대2 패배를 시원하게 갚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한 것은 호주 대회 이후 9년 만입니다. 한국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는 8강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역대 전적에서 9승 11무 9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9년 전 결승전에서 1대1 동점골을 넣고도 결국 팀이 패배하며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이 이번 대회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승리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날 한국은 전반전 골 점유율에서 70대 30으로 앞섰으나 상대 위험 지역을 공략하기에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예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호주가 슈팅을 6개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1개의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밀리던 한국은 결국 전반 42분 득점을 내주었습니다. 호주는 내세니얼 애킨슨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구드윈이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득점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 49분 손흥민이 골대 왼쪽으로 돌파하다가 루이스 밀러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황희찬이 키커로 나서 후반 51분 골대 왼쪽으로 슈팅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어갔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연장 전반 13분 황희찬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 역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날 볼터치 실수를 자주 범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보였던 손흥민은 모처럼 찾아온 세트피스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가마차기 직접 슈팅을 골대 왼쪽에 꽂아 넣음으로써 한국은 치열한 경기 끝에 4강행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국무부로 하여금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틴 버지니아 하원 의원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이 상봉이 이뤄질 경우 그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만 규모의 예산이 국무부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법안이 상정된 후 가족 상봉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과정을 여러 차례 겪어온 터라 조심스레 상봉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2022년 코리안 아메리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을 가결 처리했지만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팬데믹 때와 같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 CTC 지원금을 체크로 지급하는 내용의 세제 패키지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780억 규모의 2024년 미국인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법안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가결 처리하고 연방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 CTC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 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CTC는 17세 미만 자녀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환급금을 팬데믹 때처럼 체크로 각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급 가능한 최대 공제액은 2023년 과세 연도인 올해 $1,800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0씩 높여 2025년 과세 연도에는 $2,000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은 $330억 규모인데 예산정책우선센터는 이 방안에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첫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6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 도용으로 인해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거주하는 김모 씨 부부는 체이스뱅크를 상대로 최근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며칠간에 걸쳐 이들 부부의 체이스은행 계좌에서 제니 오토 서플라이 LLC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총 9만 달러가 전자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사실을 은행에 즉시 통보했으나 은행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자계좌이체의 규정에 따라 은행 측은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7일에서 45일 사이에 소비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지만 체이스 은행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심지어 은행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7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실제적인 피해 금액 보상과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보상,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박모 씨는 크레딧카드 신분도용 피해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 총 1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도용범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 3차례에 걸쳐 박 씨의 크레딧카드 패스워드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가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 은행 계좌 접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신분도용범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면서 불안감과 짜증, 분노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연방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소수계 언어로 전화 한라인을 통한 사기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으로 입점 업체를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쇼핑몰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만큼 갑의 위치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내 쇼핑몰 공실률은 5.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실률 조사를 시작했던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공실률에 해당합니다. 16년 만에 최저치인 셈입니다. 공실률이 급감한 것은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업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입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쇼핑몰 렌트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쇼핑몰의 렌트비 스퀘어피트당 23달러 70센트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거의 17%나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경제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내려지면서 쇼핑몰의 방문객이 급감하고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쇼핑몰의 위상은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쇼핑몰 소유주들은 매출에 따라 렌트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렌트비 인하 혜택을 주면서 떠나려는 입점 업체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쇼핑몰의 위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쇼핑몰 방문객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쇼핑몰은 입점 업체와 재계약을 하고 매출 대비 렌트비 징수에서 월 정액 렌트비 징수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사 회생한 쇼핑몰도 젊은 세대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결합해 소위 옴니 채널 마케팅을 도입하는 쇼핑몰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시 매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만지고 입어보고 비교해보는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명 인기 쇼핑몰은 젊은이들에게는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인기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인기 대중음악 스타들의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이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틱톡은 라이센스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세계 최대의 음악 콘텐츠 기업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판권을 지닌 가수들 음악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대신 유니버셜 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만 묵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틱톡은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로 음향 제거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틱톡은 묵음 처리된 동영상의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니버셜 뮤직 소속 가수 중에서도 일부 가수들의 음악은 아직 묵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버셜 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이 사용된 틱톡 동영상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니버셜 뮤직은 스위프트를 비롯해 빌리 아일리시와 시저,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전 세계 대중음악계 스타들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니버셜 뮤직은 라이센스 계약 연장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틱톡의 자사 아티스트들의 작품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계약 협상이 좌초된 원인은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유니버셜 뮤직은 틱톡은 대중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내는 사용료의 일부분에 불과한 액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유니버셜 뮤직이 가수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니버셜 뮤직과 틱톡이 추가 협상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반의 쇼핑,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1일 자사 웹사이트에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쇼핑 도우미 루퍼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루퍼스가 자사의 방대한 제품 목록과 고객들의 상품평,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를 학습했으며 고객의 쇼핑 요구 사항을 포함해 제품들을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을 추천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헤드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같은 기초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부터 추운 날씨에 골프를 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5세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공룡 장난감은 무엇인가 등 상황이나 목적에 따른 질문이나 요구사항에도 맞춤형으로 답변해준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날 베타 버전이 출시됐으며 향후 몇 주 내에 미국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기술이 항상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유용한 루퍼스를 만들기 위해 AI 모델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여러 사업 부문에서 생성형 AI 도구와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베드럭이라는 이름의 AI 개발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기업 고객을 위한 AI 챗봇 Q를 선보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유료 도로의 IPS 시스템이 곧 변경되면서 기존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기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IPS 스티커를 구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출시된 새로운 스티커는 오아시스, 듀얼러스커 참여 매장 및 톨웨이 본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기에 납부하던 다운페이 $10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또한 여러 개의 스티커를 받아 동일한 IPS 계정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차량 간의 스티커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IPS 이름은 일리노이주에서만 고유할 수 있지만 톨웨이의 오랜 플랫폼은 미국 12개 이상의 주에서 사용되는 이지패스 시스템의 일부로 이지패스 시스템은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IPS 스티커는 시카고 지역과 대서양 사이에 사실상 모든 곳에서 유효합니다. IPS 및 이지패스는 일리노이주 외에 델라웨어, 플로리다, 인디애나,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IPS와 이지패스가 모두 허용됩니다. 조지아주도 곧 이지패스 시스템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IPS 스티커 태그는 통행료 징수 분야의 최신 발전을 의미한다고 일리노이 고속도로청 전무이사 카사운드라 루즈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고속도로청 웹사이트는 www.illinoistollway.com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경찰들이 이민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의 이민자 보호소와 경찰들이 군중을 이루며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이민자들을 향해 해산을 지시합니다. 이후 경찰이 이들 중 한 명을 연행하려 하자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경찰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질과 주먹질이 이어지면서 결국 길거리 한복판에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일부는 강도 등의 전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2명의 용의자들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명은 경찰 폭행과 행정방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도시 전체에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키우고 범죄자들에게 법과 처벌의 미약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자 일각에선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방 또한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2명의 추가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당시 목격자들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